고치지도 권하지도 나서지도 말라. 명령은 바꾸려 하지 않고 일은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있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게 이를 데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고치려고도 무엇인가를 권하지도 말 것이니 괜히 나서봐야 불필요함을 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것은 불필요함을 덧붙이는 격입니다. 그러니 명령을 바꾸거나 무엇인가를 권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저지른 잘못은 고치기 어려우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편 인간세 중에서 50대가 지나면 이제 누군가의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용인되었던 패배나 패기를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50 이전과 50 이후에 겪는 현실적인 패배를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결국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더욱 고통스럽고 고독한 패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정에 집착하며 불편함에 잠겨있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단련의 과정이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50에 명예퇴직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반납당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 오자마자 알았어. 내가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서글픈 이야기지만 50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와의 처절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예를 얻고 일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그건 지극히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다고 하죠. 아직은 50대 중반의 친구였지만 자신감 없는 눈에는 절망이 보였습니다. 생기를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삶의 끝에서는 그 누구도 명예와 돈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고 편안했는지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돈과 명예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50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늘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때 나를 잘 살펴봅니다. 과연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인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치려 듭니다. 훈계하고 지적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말이 문제입니다.
장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이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다고 합니다. 물결은 바람에 휘둘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와 평화는 불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휘둘리면 우리의 마음 역시 흔들리게 되지요. 생각해보니 50이 될 때까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모두 그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의 영향을 받아 흔들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요히 무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자를 읽으며 뒤늦게나마 흔들리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황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단, 그 잘못된 반응을 50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삶은 내게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 그리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나의 응답 속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불필요함을 더한 것일 뿐. 우리는 50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그 고통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던 것 역시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고통과 멀어지려 애썼지만 결국 고통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요. 어둠은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고통을 인정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인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늘 사건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모든 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알았더라면 이런 지나침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나치면 불필요함을 덧붙이는 격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건 지나침이며 불필요함이라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저지른 잘못된 일은 고치기 어려우니 삼가고 또 삼갈 것을 권합니다. 그동안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잔잔한 물결도 거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물결은 바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세상 혹은 나와 다른 누군가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세상과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50을 향해 보내는 걱정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불필요하고 지나친 말, 행동, 생각으로 인해 겪게 될 어쩌면 이미 수없이 겪었을 고통을 이제는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물론 억울함도 없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50이 되기까지 일터에서 자기의 취향을 숨기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관계를 맺고 불쾌한 지적도 참고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세상의 후배와 약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나쁜 어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각, 말, 행동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지나침만 자제해도 50의 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저 존재하기만 할 것. 서 있을 뿐 가르치지 않고 앉아 있을 뿐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왕태는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배우려는 자가 선생님의 제자와 노나라 인구를 반씩 갈라 나눠 가질 정도입니다. 그는 서 있을 뿐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 있을 뿐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도 아닌데 빈 마음으로 왕태를 찾아간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업고 돌아갑니다. 내 편 덕충부 중에서 50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눈앞에 둔 시기입니다. 인생을 다시 쓸 준비를 해야 하지요. 물론 그동안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들을 가까스로 따라잡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잡고 따라잡히는 시간이 지나고 조심스레 인생의 성적표를 열어보니 기대와는 달리 후회가 가득합니다. 50이 되면 충만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황량해진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존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다니니 더 강한 자극이 아닌 이상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 이전의 문법으로 50 이후를 살려다 보니 덕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사실 덕이란 개인의 내적 품성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힘으로 타인을 끌어들이는 힘에 가깝습니다. 이 힘이 약하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일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지요. 텅 빈 마음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교만함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50이 되고부터는 마음가짐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일이었지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 들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 그뿐입니다. 50의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 이 세상과 최고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50인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고 단지 생각의 차이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과 화해하십시오.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50 이후의 삶을 제대로 누리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 당장 장착해야 할 인생의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장자의 말로는 비움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왕태라는 인물과 그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왕태는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전국시대에 발이 하나 없다는 건 어떤 죄를 지어 발이 잘렸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중한 벌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배우려는 자가 공자의 제자 노나라의 인구를 반씩 갈라 나눠 가질 정도라고 합니다. 저라면 여기서 왜 이렇게 발이 잘렸을까? 혹은 도대체 어떻게 발이 잘렸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겠지만 장자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왕태가 어떻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덕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집중했지요. 왕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외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며 능동적으로 행동한 덕분에 덕을 갖추게 되었지요. 왕태의 인기 비결은 화려한 언변도 찬란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의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왕태를 찾아간 사람들은 왕태의 바로 그 무덤덤한 모습에 매혹됩니다. 그저 매혹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허전함을 지니고 왕태를 찾아갔던 그 많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 가르치려 하지 말 것. 둘, 괜한 의견은 자제할 것. 셋, 그저 곁에 있을 것.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태의 무덤덤함보다 빈 마음으로 그를 찾아간 사람들의 지혜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비웠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자기 마음을 비운 채로 왕태를 찾아간 수많은 사람의 결연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비움에 이르는 실천적 기술, 걷기. 비움에 이르는 방법, 이왕이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에스키모인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에스키모인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움에 이르나 봅니다. 화가 날 때 또는 마음이 복잡할 때 집을 나와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공원이 아니어도 좋고 한강이 안 보여도 무방합니다. 걷다 보면 현재의 내 상태가 보입니다. 1시간을 걸으면 나의 과거가 떠오를 테고요. 그 이상을 걷다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걷기를 통해 과거의 선입견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울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걷기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걷기를 사랑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니체는 35살의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해야 할 정도로 병약했는데 그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산책을 시작했고 걷기를 일상에서 자신을 여행하는 기술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것, 고요함 속에서 광대한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니체의 행복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걸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사상을 읽어냈습니다. 가끔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절하고 괴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새롭게 생각하기 위해 정적을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고귀함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우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은 비우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비우기 위해 걷는 것도 좋고 비슷한 다른 활동도 좋습니다. 채우기 위해 비워보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좋은 생각, 좋은 사람으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말이죠. (50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 짓기.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다. 열자는 자기가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였습니다. 돼지 기르기를 사람에게 밥 먹이듯이 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편 응제왕 중에서 50이 되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닿는 곳과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일상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조계사 신중 기도회양 법회에서 원명 스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미안하다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고맙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말씀은 꼭 품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얼핏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왜 이 말들은 그토록 전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나 성인이 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의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쉴 새 없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은 온통 적들만 남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가득한 사과의 말, 고마움을 표현한 말,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조언마저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지금 당장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가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면에 자리한 학습된 공격성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더 크다고 배에 한껏 공기를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버린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50에 변화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억지로 자아를 억눌러 왔던 50의 마음은 휴화산과 같습니다. 이제는 편해지고 싶은데 여유로워질 때가 되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5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욱하는 일이 30, 40일 때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 역시 경쟁의 그늘에서 수십 년을 시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50 무렵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한 번 삐끗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모두 급전직하로 추락합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50의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기로회를 아십니까?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베풀던 연회를 지칭합니다. 고려 때는 주로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들의 모임을 의미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을 위한 연회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기로회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70이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습니다. 기로회에 쓰인 늙을 기는 원래 나이 60을, 늙은 노는 70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50은 아직 노인이라고 말하기 이른 시기이지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조선시대에도 늙음의 기준은 최소 나이 60 이상부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기로회는 조선 태종 이후 급격하게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기로회가 왕의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태종이 기로회의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가 되려 영향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예순과 이른의 지혜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기로회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로회의 구성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직을 잃은 허전함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역설적으로 공직에서의 퇴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확행은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돈, 명예, 권력처럼 크고 화려한 것을 줬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앞에서 본 기로웨의 구성원 역시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소확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 아닐까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 이쯤에서 장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열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계함이라는 무당에게 현혹됩니다. 이때 열자의 스승인 호자는 열자가 무당에게 매혹된 이유가 무당이 제시하는 거짓된 도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호자는 열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충실히 갖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승 호자의 말을 들은 제자 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자는 헛된 것에 이끌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가 고향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문적 소양을 갈고 닦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자는 귀향 후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기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 안의 가식과 차별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자만의 소확행에 이른 것이지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들었지만 그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 장자에 나온 열자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휴양지나 예쁜 도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 타인, 동물, 자연과 더불어 살며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나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주변을 둘러싼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문제이지요. 거기에는 나태한 시간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태한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50이 되어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요. 나태해질 것인지 적절하게 분주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개인의 선택에 따를 뿐입니다. 다만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기 이야기 없이 오직 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니까요. 50에는 적절하게 분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주해지는 방법을 장자는 열자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반려견을 정성스럽게 챙기는 것. 장자에 의하면 이런 소소한 분주함이 모여 50의 소확행을 이루고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50의 배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50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 아무리 편해도 꿩은 새 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 연못에 사는 꿩은 10 발자국을 가서야 먹이를 쪼고 100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꿩은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운은 비록 왕성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자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50이 되었다면 하루하루가 신나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은 최근에 신난다고 스스로 외친 경험이 있나요? 50에는 하루하루가 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신명이 튀어나올 만큼 희열이 가득한 일을 경험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희열을 맛볼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이는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희열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운 것들과 마주할 때 이전에는 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거야 하고 우울해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하고 깨달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와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똑같았던 일상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냥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냥 행복할 것. 여기 꿩 한 마리가 있습니다. 먹이 하나를 먹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는 10걸음이고 100걸음이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과 고단함을 견뎌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꿩은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꿩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꿩은 고개만 돌리면 사방에 먹이가 가득합니다. 깨끗한 물도 넘쳐나지요. 단, 새장 속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 꿩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새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꿩은 그대로 머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먹이와 시원한 물을 두고 저 멀리 자연의 품을 향해 날아오를까요? 50에 이르러 그동안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즐기며 미소 짓는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이제 새장에 갇혀 길러지기를 바라진 않을 것 같다고요. 장자의 말처럼 그 안에서 힘은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이런저런 새장에 자기를 가둡니다. 일터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새장에도 나 자신을 가둡니다. 그뿐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두고 곱씹으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 현재의 나를 가둡니다.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비교하며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이 행복한 공간인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에 갇히지 말고 그냥 현재 느껴지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려야 합니다.
단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우울증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집착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이 되었지만 수십 년 전의 사건에 집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선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집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신 역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뿐입니다. 굳이 몇 년 전, 수십 년 전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어 오랫동안 반성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잘못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당장 사과하면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일도 자신을 탓하는 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새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꿩이 된 것과 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후회도 있습니다. 괜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낮잡아 볼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날 지인 한 명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버지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괴롭혔다고 하지요. 그분은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부모에게 당당히 절연을 선언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게 절연을 선언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고 그분은 서럽게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모님과 절연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짝사랑 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지금도 원하는 사랑을 부모가 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과거라는 새장 속에 갇힌 꿩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에 집착하는 모습만큼은 이겨냈으면 합니다. 50이 된 여러분이 즐거운 결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신을 괴롭히는 극기 훈련과 같은 일들은 그만하십시오. 대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50에 누려야 할 모습의 시작이자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울타리에 집착하는 불행은 오늘 당장 끝내야 합니다. 행복을 내일까지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고치지도 권하지도 나서지도 말라. 명령은 바꾸려 하지 않고 일은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있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게 이를 데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고치려고도 무엇인가를 권하지도 말 것이니
괜히 나서봐야 불필요함을 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것은 불필요함을 덧붙이는 격입니다. 그러니 명령을 바꾸거나 무엇인가를 권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저지른 잘못은 고치기 어려우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편 인간세 중에서 50대가 지나면 이제 누군가의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용인되었던 패배나 패기를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50 이전과 50 이후에 겪는 현실적인 패배를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결국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더욱 고통스럽고 고독한 패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정에 집착하며 불편함에 잠겨 있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단련의 과정이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50에 명예퇴직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반납당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 오자마자 알았어. 내가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서글픈 이야기지만 50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와의 처절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예를 얻고 일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그건 지극히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다고 하죠. 아직은 50대 중반의 친구였지만 자신감 없는 눈에는 절망이 보였습니다. 생기를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삶의 끝에서는 그 누구도 명예와 돈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고 편안했는지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돈과 명예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50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늘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때 나를 잘 살펴봅니다. 과연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인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치려 듭니다. 훈계하고 지적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말이 문제입니다. 장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이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다고 합니다. 물결은 바람에 휘둘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와 평화는 불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휘둘리면 우리의 마음 역시 흔들리게 되지요. 생각해보니 50이 될 때까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모두 그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의 영향을 받아 흔들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요히 무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자를 읽으며 뒤늦게나마 흔들리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황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단, 그 잘못된 반응을 50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삶은 내게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 그리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나의 응답 속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불필요함을 더한 것일 뿐. 우리는 50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그 고통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던 것 역시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고통과 멀어지려 애썼지만 결국 고통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요. 어둠은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고통을 인정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인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늘 사건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모든 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알았더라면 이런 지나침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나치면 불필요함을 덧붙이는 격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건 지나침이며 불필요함이라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저지른 잘못된 일은 고치기 어려우니 삼가고 또 삼갈 것을 권합니다. 그동안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잔잔한 물결도 거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물결은 바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세상 혹은 나와 다른 누군가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세상과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50을 향해 보내는 걱정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불필요하고 지나친 말, 행동, 생각으로 인해 겪게 될 어쩌면 이미 수없이 겪었을 고통을 이제는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물론 억울함도 없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50이 되기까지 일터에서 자기의 취향을 숨기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관계를 맺고 불쾌한 지적도 참고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세상의 후배와 약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나쁜 어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각, 말, 행동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지나침만 자제해도 50의 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저 존재하기만 할 것. 서 있을 뿐 가르치지 않고 앉아 있을 뿐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왕태는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배우려는 자가 선생님의 제자와 노나라 인구를 반씩 갈라 나눠 가질 정도입니다. 그는 서 있을 뿐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 있을 뿐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도 아닌데 빈 마음으로 왕태를 찾아간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갑니다. 내 편 덕충부 중에서 50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눈앞에 둔 시기입니다. 인생을 다시 쓸 준비를 해야 하지요. 물론 그동안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들을 가까스로 따라잡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잡고 따라잡히는 시간이 지나고 조심스레 인생의 성적표를 열어보니 기대와는 달리 후회가 가득합니다. 50이 되면 충만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황량해진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존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다니니 더 강한 자극이 아닌 이상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 이전의 문법으로 50 이후를 살려다 보니 덕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사실 덕이란 개인의 내적 품성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힘으로 타인을 끌어들이는 힘에 가깝습니다. 이 힘이 약하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일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지요. 텅 빈 마음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교만함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50이 되고부터는 마음가짐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일이었지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 들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 그뿐입니다. 50의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 이 세상과 최고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50인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고 단지 생각의 차이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과 화해하십시오.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50 이후의 삶을 제대로 누리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 당장 장착해야 할 인생의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로베이스입니다. 장자의 말로는 비움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왕태라는 인물과 그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왕태는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전국시대에 발이 하나 없다는 건 어떤 죄를 지어 발이 잘렸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중한 벌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배우려는 자가 공자의 제자 노나라의 인구를 반씩 갈라 나눠 가질 정도라고 합니다. 저라면 여기서 왜 이렇게 발이 잘렸을까? 혹은 도대체 어떻게 발이 잘렸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겠지만 장자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왕태가 어떻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덕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집중했지요. 왕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외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며 능동적으로 행동한 덕분에 덕을 갖추게 되었지요. 왕태의 인기 비결은 화려한 언변도 찬란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의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왕태를 찾아간 사람들은 왕태의 바로 그 무덤덤한 모습에 매혹됩니다. 그저 매혹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허전함을 지니고 왕태를 찾아갔던 그 많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 가르치려 하지 말 것. 둘, 괜한 의견은 자제할 것. 셋, 그저 곁에 있을 것.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태의 무덤덤함보다 빈 마음으로 그를 찾아간 사람들의 지혜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비웠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자기 마음을 비운 채로 왕태를 찾아간 수많은 사람의 결연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비움에 이르는 실천적 기술, 걷기. 비움에 이르는 방법, 이왕이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에스키모인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에스키모인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움에 이르나 봅니다. 화가 날 때 또는 마음이 복잡할 때 집을 나와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공원이 아니어도 좋고 한강이 안 보여도 무방합니다. 걷다 보면 현재의 내 상태가 보입니다. 1시간을 걸으면 나의 과거가 떠오를 테고요. 그 이상을 걷다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걷기를 통해 과거의 선입견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울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걷기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걷기를 사랑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니체는 35살의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해야 할 정도로 병약했는데 그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산책을 시작했고 걷기를 일상에서 자신을 여행하는 기술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것, 고요함 속에서 광대한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니체의 행복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걸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사상을 읽어냈습니다. 가끔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절하고 괴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새롭게 생각하기 위해 정적을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고귀함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우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은 비우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비우기 위해 걷는 것도 좋고 비슷한 다른 활동도 좋습니다. 채우기 위해 비워보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좋은 생각, 좋은 사람으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말이죠. (50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 짓기.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다. 열자는 자기가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였습니다. 돼지 기르기를 사람에게 밥 먹이듯이 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편 응제왕 중에서 50이 되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닿는 곳과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일상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조계사신 중 기도회양 법회에서 원명 스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미안하다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고맙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말씀은 꼭 품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얼핏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왜 이 말들은 그토록 전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나 성인이 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의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쉴 새 없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은 온통 적들만 남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가득한 사과의 말, 고마움을 표현한 말,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조언마저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지금 당장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가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면에 자리한 학습된 공격성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더 크다고 배에 한껏 공기를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버린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50에 변화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억지로 자아를 억눌러 왔던 50의 마음은 휴화상과 같습니다. 이제는 편해지고 싶은데 여유로워질 때가 되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5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욱하는 일이 30, 40일 때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 역시 경쟁의 그늘에서 수십 년을 시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50 무렵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한 번 삐끗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모두 급전직하로 추락합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50의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기로회를 아십니까?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베풀던 연회를 지칭합니다. 고려 때는 주로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들의 모임을 의미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을 위한 연회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기로회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70이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습니다. 기로회에 쓰인 늙을 기는 원래 나이 60을, 늙은 노는 70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50은 아직 노인이라고 말하기 이른 시기이지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조선시대에도 늙음의 기준은 최소 나이 60 이상부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기로회는 조선 태종 이후 급격하게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기로회가 왕의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태종이 기로회의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가 되려 영향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예순과 이른의 지혜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기로회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로회의 구성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직을 잃은 허전함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역설적으로 공직에서의 퇴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확행은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돈, 명예, 권력처럼 크고 화려한 것을 줬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앞에서 본 기로회의 구성원 역시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소확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 아닐까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 이쯤에서 장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열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계함이라는 무당에게 현혹됩니다. 이때 열자의 스승인 호자는 열자가 무당에게 매혹된 이유가 무당이 제시하는 거짓된 도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호자는 열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충실히 갖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승 호자의 말을 들은 제자 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자는 헛된 것에 이끌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가 고향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문적 소양을 갈고 닦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자는 귀향 후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기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 안의 가식과 차별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자만의 소확행에 이른 것이지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들었지만 그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 장자에 나온 열자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휴양지나 예쁜 도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 타인, 동물, 자연과 더불어 살며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나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주변을 둘러싼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문제이지요. 거기에는 나태한 시간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태한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50이 되어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요. 나태해질 것인지 적절하게 분주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개인의 선택에 따를 뿐입니다. 다만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기 이야기 없이 오직 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니까요. 50에는 적절하게 분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주해지는 방법을 장자는 열자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반려견을 정성스럽게 챙기는 것. 장자에 의하면 이런 소소한 분주함이 모여 50의 소확행을 이루고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50의 배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50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 아무리 편해도 꿩은 새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 연못에 사는 꿩은 10발자국을 가서야 먹이를 쪼고 100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꿩은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운은 비록 왕성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자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50이 되었다면 하루하루가 신나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은 최근에 신난다고 스스로 외친 경험이 있나요? 50에는 하루하루가 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신명이 튀어나올 만큼 희열이 가득한 일을 경험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희열을 맛볼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이는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희열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운 것들과 마주할 때 이전에는 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거야 하고 우울해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하고 깨달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와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똑같았던 일상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냥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냥 행복할 것. 여기 꿩 한 마리가 있습니다. 먹이 하나를 먹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는 10걸음이고 100걸음이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과 고단함을 견뎌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꿩은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꿩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꿩은 고개만 돌리면 사방에 먹이가 가득합니다. 깨끗한 물도 넘쳐나지요. 단, 새장 속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 꿩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새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꿩은 그대로 머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먹이와 시원한 물을 두고 저 멀리 자연의 품을 향해 날아오를까요? 50에 이르러 그동안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즐기며 미소 짓는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이제 새장에 갇혀 길러지기를 바라진 않을 것 같다고요. 장자의 말처럼 그 안에서 힘은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이런저런 새장에 자기를 가둡니다. 일터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새장에도 나 자신을 가둡니다. 그뿐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두고 곱씹으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 현재의 나를 가둡니다.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비교하며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이 행복한 공간인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에 갇히지 말고 그냥 현재 느껴지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려야 합니다. 반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우울증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집착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이 되었지만 수십 년 전의 사건에 집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선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집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신 역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뿐입니다. 굳이 몇 년 전, 수십 년 전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어 오랫동안 반성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잘못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당장 사과하면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일도 자신을 탓하는 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새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꿩이 된 것과 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후회도 있습니다. 괜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낮잡아 볼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날 지인 한 명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버지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괴롭혔다고 하지요. 그분은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부모에게 당당히 절연을 선언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게 절연을 선언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고 그분은 서럽게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모님과 절연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짝사랑 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지금도 원하는 사랑을 부모가 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과거라는 새장 속에 갇힌 꿩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에 집착하는 모습만큼은 이겨냈으면 합니다. 50이 된 여러분이 즐거운 결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신을 괴롭히는 극기 훈련과 같은 일들은 그만하십시오. 대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50에 누려야 할 모습의 시작이자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울타리에 집착하는 불행은 오늘 당장 끝내야 합니다. 행복을 내일까지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